예, 방금 소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인철 연구관입니다. 저는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먹는 물 관리 현황과 도전 과제인데요. 저는 먹는 물 수질 관리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관련된 설정이나 운영 현황, 먹는 물 관리 현황과 도전 과제,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설정 운영입니다. 먼저 그 먹는 물 관리법에 관련된 법 규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먹는 물의 정의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먹는 물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요거는 이제 아마 직접 음용에 사용하는 뭐 지하수나 뭐 계곡수, 먹는 물 공동시설, 주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층수, 이렇게 지금 범위가 되어 있고요. 먹는 물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하고 수도법 제26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 먹는 물 수질 기준 설정은 인체 유해성과 그다음에 심미적 영향을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인체 유해성은 평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0년간을 보고 있는데 매일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건강상 위해가 없는 수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은 아니지만 그 위해 우려가 있는 미량 물질에 대해서는 감지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이거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수도사업자, 제조업자 등에게 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먹는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처리제, 그다음에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물을 검사하는 공정시험 기준, 먹는 물 검사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먹는 물 수질 기준 설정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에 수개의 어떤 조사 자료, 그다음에 외국에 특히 뭐 EPA나 그 주요 선진국들의 그런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 대상 물질의 후보 물질을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 후보 목록 중에 어떤 위해성, 그다음에 처리 가능성, 분석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도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선 관리 물질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 조사 대상 물질이 선정이 되면 우선 분석 방법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 분석 방법을 마련을 하고 그 분석 방법을 검증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먹는 물 조사를 하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보통은 이제 3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평가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먹는 물 수질 기준 감시 항목을 선정을 하고요. 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또 수질 기준 설정 후보 물질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도 저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체계를 많이 모디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6단계 비규제 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것이고요. 6단계는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5년 단위로 단계별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감시 항목 2018년도에 과부라물 3항목과 나이트로사민료 2항목을 감시 항목으로 설정을 했고요. 감시 항목에 있던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수질 기준으로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시스틴 LR이 있었는데 2023년에 6항목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 그 6단계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조사 항목 선정하고 분석 방법 확립, 정도 관리에 중점을 둬서 실시를 했고요. 23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그 주요 물질에 대한 정수장 거동,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거를 통해서 이제 위해도 평가 등 종합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이 되면 이 이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시 항목 선정 여부, 기준안 여부 이런 거를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규제 물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네랄, 금속류, 그다음에 이온류, 소독 관련 물질, 과불암 물질, 미세 플라스틱까지 포함해서 약 49항목을 연 2회 4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기준, 관리 기준을 설정할 때 최종 단계에서 위해도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 위해도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암성 물질, 비발암성 물질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발암성 물질은 발암 잠재력이라는 거를 가지고 만성 노출량, 일일 노출량과 함께 이걸 바탕으로 이제 평생 초과 발암 위해도를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발암성 물질은 독성 참고값이라는 이제 그 유해성 자료와 그다음에 만성 일일 노출량을 가지고 비발암성 유해 지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설정된 값을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위해도 값의 약 10분의 1 수준을 저희는 기준을 삼고 그 기준 이상이 되면 감시 항목이나 수질 기준 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질 기준 확대 강화 동향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 기준이 61개 항목이 되겠고요. 감시 항목 기준이 32개 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 기준하고도 거의 이제 맞먹는 그런 항목 수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우라늄이 2019년도에 들어왔고요. 감시 항목에 대해서는 깔따구 유충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시틴 6항목으로 확대되는 그 부분이 23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먹는 샘물은 수돗물과 수질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쓰는 이제 물도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로 이제 소독 부산물을 제외한 52개 항목으로 수질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수질 감시 항목은 주로 용기에서 유래하는 3항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관리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돼서 물환경 중에 화학 물질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서 계속 미량오염 물질이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90년도에 THM, 그다음에 그 이후로 페놀 사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 2019년도에 이제 적수 사태, 깔따구 유충 사태, 그다음에 원포 다이악산 검출도 다시 불거졌고 2022년에는 조류 독소 문제 검출 주장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THM의 그 수도 꼭지에서 이제 기준 초과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불암물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류에서 나오는 조류 독소와 만냄새 물질, 네 번째는 소독 부산물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 과불암물인데요. 과불암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요새 많이 이제 언론에도 노출이 돼서요. 잘 분해되지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노출 영향에 따른 이제 어떤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절반 정도가 수돗물에서 오염이 돼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불암물하고 미세 플라스틱은 발명 당시에는 굉장히 안정해가지고 획기적인 물질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물질이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부라물은 그 OECD 그 정의에 의하면 만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940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고, 굉장히 그 특이한 물질이고 안정적이어서 뭐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없고요. 뭐 코팅제, 소방용품, 반도체, 그다음에 식품 포장재, 방수, 뭐 섬유 등 화장품, 비행기 이런 부분에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쉽게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안정적이고 생물에 농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암이나 이제 그 발달 장애, 면역체계 손상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2016년에 가지고 있던 독성 참고값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새로운 이제 위해성 어떤 자료를 채택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질 기준을 작년에 이제 설정하게 됐고요. 아주 낮은 농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4와 P4S가 될 텐데 약 4 나노그램 퍼 리터입니다. 나노그램 퍼 리터는 한 1조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수질 기준은 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그거의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관리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지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피포와 피포스는 70 나노그램 퍼 리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핵산술분산은 480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이제 설정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정을 낮은 농도로 설정했고 실제로 이제 의무 규정은 29년에 그렇게 발의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좀 그 총합으로 500 나노그램 퍼 리터, 그다음에 20종 합으로 100 나노그램 퍼 리터, 미국과 대동소이한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26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는 아직 그런 시행은 없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WHO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값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내에 그 최근에 그 과불합물 농도, 수돗물 농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줄어드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10년 이상 그렇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최근 거를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P4A가 가장 농도가 높은데요. 저희가 그 한 1 나노그램 퍼 리터 정도의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 값으로는 30 나노그램 퍼 리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준으로 70 나노그램 퍼 리터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잣대를 미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일부는 초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2017년 부터 이제 먹는 물에 미국의 이제 언론재단에서 먹는 물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서 담수, 특히 이제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돗물에도 나온다는 보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샘물에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특히 이제 플라스틱 협약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미세 플라스틱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각 국가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일부러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화장품이나 이런 데 넣어주는 것들은 금지하는 이런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년에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갈 길이 먼데요. 아직
이제 위해성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WHO에서도 지금 위해성은 명확하지 않아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분석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분석법에 대해서도 아직 통일된 분석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ISO 그러니까 표준화 기구에서는 아직 그 분석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아마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가 나올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법을 수립하고 수돗물과 먹는 샘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돗물은 평균값이 약 한 0.1개 리터당 0.1개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은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한 리터당 1개 정도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검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수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수 공정이 원수를 취수를 해서 응집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래 여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공정이 가장 표준적인 공정인데요. 원수가 들어오면 그 침전을 시키면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제거되는 것은 여과 공정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 증가하는 것은 대기에서 침적하거나 시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류에서 나오는 만냄새 물질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 독소인데요. 이런 것들도 최근까지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독소에 대해서는 수돗물은 저희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냄새 물질은 일부가 검출이 되고 충분히 어떤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농도까지 지금도 종종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년 전에 아주 혹독한 상황을 좀 모사해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독소에 대한 것인데요. 주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 6항목과 나머지 이제 2항목을 포함해서 약 각각 100 ppb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총 800 ppb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원수에서는 10에서 20 ppb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표준 공정을 모사를 했고요. 표준 공정에는 전염소, 분말활성탄, 후염소 처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거를 봤을 때 저 위에 그림들이 이제 그 공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그래프가 그 공정을 지나면서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약 전염소 투입하고 활성탄 투입해서 40분 정도 됐을 때 거의 대부분 제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기기 분석으로 이제 분석한 그런 반응값이 되겠습니다. 활성탄 40분 됐을 때 거의 그 반응값이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류 독소는 아주 물질이 상대적으로 크고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에서 잘 제거가 됩니다. 저희 실제 이제 분석값인데요.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지난 10년 정도에 약 한 5천여 건 이상 분석을 했고 원수는 검출 건수가 약 한 1,000건으로 빈도는 한 17% 정도가 되고요. 검출 빈도가 17% 정도 되고 최고값은 15 ppb 정도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정수에서는 6,400여 건 중에 하나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만냄새 물질입니다. 만냄새 물질은 지오스민하고 2MIB라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거는 아주 미량에서도 냄새를 냅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나노그램 퍼 리터 ppt인데요.
이 그 지오스민은 약 많이 나올 때는 한 1000 ppt 이상이 나오게 되고 TMIB는 약 한 수백 ppt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냄새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한 10 ppt 정도면 냄새를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최대 값인데 요거가 이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이상이 되면 냄새를 많이 느끼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종종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 부산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저희 그 정수장에서의 나가는 그런 농도는 한 0.02, 그러니까 기준값은 0.1인데요. 한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수도 꼭지의 그 농도는 이거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최근에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경향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후변화 현상, 수온이 높으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사용량 패턴, 그러니까 물을 조금 오래 머물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정수장에서 멀게 되면 거리가 멀수록 이게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과불화물은 국내 기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지만 처리율은 굉장히 낮고요. 먹는 물에서 미량이 검출됩니다. 새로운 위해성 자료가 제시돼서 국외에서는 수질 기준 강화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리 기술은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비용이나 스케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위해성 자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법을 이제 고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저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위해성 평가 기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조금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에 저 정도가 나와 있지만 저희한테 위해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분석법도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 이런 관련 연구 등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것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법 고도화, 그러니까 크기를 낮춰가지고 분석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노출량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정수 처리 특히 여과 공정 이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시설이나 대기 유입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류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수원의 그 발생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류 독소 만냄새 물질 조류 독소에 대해서는 정수 처리 공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냄새 물질은 지금 고도 처리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는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이 만냄새 물질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부산물은 아직 그 평균값은 기준값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도 꼭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 지역의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지표 관리 효율화, 염소 관리 최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저희 과학원에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과불화합물 그다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거,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뒤에 담았는데 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과학원에서 또 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쪽에. 그래서 뭐 소독 부산물 관리, 뭐 이물질, 상수관망 관리, 특히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연구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필연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